안녕하십니까. 3급과 준상급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49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새 50회 앞에 두고 있네요. 결국은 배정한자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3급과 준상급을 포함한 그 어려운 한자를 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와 원리에 대해서 이제는 양옆에 둔 귀와 같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머리와 가슴 속에서 꺼내내야만 됩니다. 왜냐고요? 옛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초두라는 풀초 밑에 해질패자죠. 이 해질패는 여러분이 부스에서 배웠죠. 즉 손으로 무언가 물건을 오래도록 치면 그것은 헤어진다. 즉 무언가 못 쓰게 된다 해서 해질패. 이것은 해가 진다라는가 또는 헤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 즉 무언가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즉 못 쓰게 된 것을 풀로 덮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릴패라는 자입니다. 우리 폐기, 가리어서 남을 속이는 것을 폐기라고 그러고 그다음 폐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무언가 가려가지고서 덮어놓는 것을 폐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누구라도 자기의 헤어진 분, 즉 못 쓰는 부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술 먹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 해질패가 나오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해질패 밑에 밭들공자가 붙어 있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 옷이 찢어져 가지고 또 헤어져 가지고서 두 손으로 그 부분을 맞잡고 가려야 한다는 데서 이것은 나쁜 경우다 해서 나쁠패 또는 나쁜 경우는 폐단이다 해서 폐단패. 사실 요즘처럼 꽉 끼는 옷을 입는 요즘 사람들이야 찢어지면 참 남감하 같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찢어져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찢어진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당시에 풍토가 있었죠. 그러니까 찢어진 곳은 무조건 손으로 가리어야 되고 가리게 되면 그것은 자잘못이고 그것은 폐단이 됐다 해서 폐단패, 우리 폐단 또는 폐습, 폐해 할 때 쓰는 글자죠. 요즘은 일부러 찢어 입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요. 의관을 정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됐습니다. 멋있는 옷을 입으란 이야기가 아니고 정제하다, 바르게 입고 잘 빨아 입는다 이런 의미죠. 근데 하물며 헤어졌다, 뭔가 찢어졌다 그러면 두 손으로 그 부분을 가렸다는 얘기죠. 그것은 좀 황당한 경우다 해서 폐단패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요즘은 찢어지면 더 그곳을 드러내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폐단이라는 건 숨기면 숨길수록 더 나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것을 물론 뭐 머릿속에서 깨우쳤든지 유행이었든지 그것이 널리 전파가 됐죠. 그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에도 해질패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해질패 옆 밑에 수건건, 비단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비단건이라는 이야기죠. 즉 무슨 이야기냐? 옛날에는 돈 대신 비단을 해지도록 사용했으므로 이게 화폐다 해서 화폐패라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패백, 화폐, 지폐 할 때는 이 해질패 밑에 수건건 또는 비단건이라는 글자를 합쳐서 화폐패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 조개 껍데기 가지고서 돈을 오고 가다 보니까 뭐 깨지기도 할 테고 또 이 그 위조조폐가 생기는 것처럼 뭐 바닷가에서 몰래 캐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물물 교환을 비단으로 좀 해보자. 비단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요. 원래 이쯤 되면 어음수표쯤 되는 거죠. 그 원래 이 자잘한 이 쇠돈을 쓰다가 이 어음수표를 쓰는 것처럼 조개 껍데기 쓰다가 바로 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좀 좋은 그런 경우니까 화폐패라고 음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것을 통용해서 썼는데 비단이 이 집 가고 저 집 가니까 좀 해지기도 하고 한 집에 머물러서 옷을 해 입으면 그 집은 돈으로 옷을 해 입는 거니까 굉장히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사실 요즘도 돈으로 옷을 해 입죠. 왜냐면요. 어떤 사람 걸어 다니는데 몇백만 원어치 옷이 있습니다. 이거 뭐 무겁지요. 이것이 돈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쌀포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게 쌀포, 이게 먹는 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감싸안다, 포장하다, 이거 뭔가를 싸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감싸는 형태처럼 뭔가 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손이 붙어 있죠. 즉 뭐냐, 손으로 물건을 끌어모아서 가슴에 안는다 해서 안을 포 또는 끌어안을 포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이 쌀포를 알면 끌어안을 포자는 저절로 알죠. 왜냐, 이게 뭔가 물건을 감싸 안는 거고 거기에다 손으로 끌어안으니까 안을 포, 우리가 포부,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포부라고 그러고, 포옹, 네, 두 사람이 껴안는 형태를 포옹이라고 하죠. 이때 옹은 화할 옹자입니다. 두 마음이 맞아야 껴안아지는 거지, 싫은 사람 껴안아 봐야 네, 냉장고가 차라리 낫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물가포라는 글자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니까 삼수변 옆에 클보라는 글자가 있죠. 즉 물이 크게 널려있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 뭐냐, 물가다. 물이 크게 퍼져가지고 조수가, 즉 아침에 밀려 들어오는 물, 그런 것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데서 물가포 또는 물가를 다른 말로 개라고 그래서 개포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포촌, 즉 큰 물이 있고 그곳에 그 해안이 있고 그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을 포촌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포구, 배가 드나들고 조수가 있어서 배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출입구가 있는 동네, 그것을 포구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 구자를 입구만 알면 안 돼요. 이것은 출입구라는 뜻으로 뭔가 어구, 우리 동구박 할 때 동구, 입구자 쓰거든요. 그건 뭐냐, 마을 어귀를 동구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어귀구라는 뜻도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죠. 포구라는 것도 물이 드나드는 어귀를 포구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물이 드나든다는 건 조수입니다. 조수라는 건 뭐냐면 달의 그 음력을 통해서 물이 간만에 차가 생기는 것, 그곳에 뻘이 생기고 그곳에 그렇죠, 해조류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촌이 그런 곳에 형성이 됩니다. 물만 있다고 해서 다 어촌이 형성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도 그 클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손이 붙어 있고요. 제방변은 손이니까. 그 다음 옆에 이것이 클보 아무개 보자입니다. 또는 남자 미칭보라고 하는 자죠. 즉 사내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좀 멋있게 됐어요. 그러한 사람을 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운보 또는 아무개보 할 때 쓰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개보라는 자가 있죠. 즉 무슨 이야기냐, 손을 써가지고서 아무개인지 모르는 죄인을 잡아가지고서 붙잡는다 해서 붙잡을 포 또는 잡을 포라는 글자예요. 우리 포경선, 고래를 잡는 배, 그 다음에 포획, 무언가 사로잡는 걸 포획이라고 하죠. 또 포로라는 말도 있죠. 무언가 사로잡힌 죄인을 포로라고 하죠. 이처럼 포자는요, 아무개를 손으로 꽉 움켜 잡는다 해서 잡을 포 또는 사로잡을 포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배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먹을식 또는 밥식이라는 자 옆에 쌀포, 즉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는다. 참 배부른 경우죠. 배부를 포, 포식하다, 포화 상태, 포화, 배부르고 화목한 것이 포화죠. 이처럼 배부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꼭 배를 손으로 쓰다듬는 버릇이 있죠. 이것이 배부를 포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은 항상 배부를 포네요. 그죠? 늘 조심스럽죠. 중요한 건 뭐냐? 뱃속에 뭔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밥식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꼭 밥이 들어가야 사람은 좀 먹은 것 같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옛날에 만약에 고기가 들어가야 그랬었다면 고기육이 붙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뭔가 쌀이, 즉 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밥식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비단건이나 수건건 옆에 찰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그릇 안에 물건을 가득 채워놓은 형태예요. 지금 이렇게 밭전과 또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그릇에 무늬가 있고 그것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뚜껑 위에 어기까지 가득 채웠다 해서 찰복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천의 가장자리까지 무언가 줄어든 데 없이 꽉 차게 잘 짜여졌다는 데서 이것은 넓이다,
폭이다 해서 넓이, 폭, 폭폭자입니다. 우리 전폭적인 지원을 받다, 대폭 감소하다, 대폭, 광폭 타이어 할 때 광폭, 즉 넓이 폭이라는 이야기고 폭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옛날에는 비단은 천을 이렇게 들고서 팔죠. 그때 비단을 들었을 때 양옆까지 그림이 꽉 차 있으면 이것은 그 넓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넓이를 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 넓이, 폭.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광폭 타이어. 한쪽과 한쪽 사이의 넓이를 그 넓게 있는 넓이를 광폭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너는 그 그림의 폭이 좁다. 이쪽과 이쪽 사이의 넓이에 꽉 찬 느낌이 좀 좁다. 이렇게 쓸 때 폭을 씁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삼수변이 있는 거로 봐서 틀림없이 물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표 또는 가벼울 표라는 자죠. 이것이 왜 표냐면 볼 수 있도록 무언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표고 그 표는 가볍죠. 그래서 가벼울 표죠. 즉 물에 가벼운 것은 어떻게 되죠? 뜨죠. 그래서 뜰 표, 떠다닐 표. 또 물에 의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인다 해서 떠돌표라고도 합니다. 우리 표류하다. 또 표객. 여기저기 정착지 없이 그 돌아다니는 나그네를 표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불황아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이는데 그다음 표랑 무언가 물결처럼 여기 떠다니고 저기 떠다니는 걸 표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물에는 가벼운 것이 뜨고 그것은 물결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다 해서 뜰표, 떠돌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실 물에 나뭇잎이 똑 떨어지면 나뭇잎이 어떻게 되죠? 물결 따라 움직이죠. 이걸 표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나무와 바람풍, 뭔가 관계가 있겠죠. 한번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바람풍, 즉 무슨 얘기냐? 나무에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단풍이 들죠. 그래서 이게 단풍풍자입니다. 즉 가을에는 찬바람이 불면 나무에 있는 모든 잎이 붉게 물든다는 데서 단풍, 풍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풍악, 그 다음에 풍엽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물론 소풍할 때는요. 이럴 때 쓰는 단풍풍자가 아닙니다. 무슨 풍자냐면 그냥 바람풍자입니다. 소풍할 때는 바람풍자예요. 소는 물론 걸어다닐 소라는 자가 있고 또 사라질 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소요하다 할 때 쓰는 소, 거닐 소자요. 그걸 써서 바람풍이랑 합쳐서 소풍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사라질 소자를 써서 소풍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이 바람이라는 건 바람풍은 뭔가 풍속을 이야기하죠. 그 풍속을 따라다니는 것을 소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은 되도록이면 멀리 가야 제격이죠. 가까이 있으면 소풍 같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가죽피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실은요, 이렇게 어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죽 껍데기를 이게 손이고요. 이 가죽과 이 가죽을 벗기는 데서 가죽, 살가죽을 뜻하고 나중에는 이게 살갗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죽피 또는 살갗피라는 글자죠. 우리 피골이 상접하다. 살갗과 뼈. 그 다음 피부 할 때 쓰는 자입니다. 결론을 말하면요. 칼을 들고서 살과 뼈와 그 다음 살 가죽 이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이 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피 제품 하면 뭐예요? 뭔가 그렇게 벗겨내서 털이 있는 제품이 모피입니다. 그러니까 좀 잔인하게 만들어진 자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가죽 피자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갈청 옆에 가죽피. 이 가죽은 원래 갈라짐을 뜻하죠. 왜요? 손으로 살과 또 뼈를 갈라내서 그 가죽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뭔가 벗기듯이 갈라져 간다는 데서 이것은 이쪽과 저쪽이다라는 데서 저 피를 나타낸 겁니다. 즉 손으로 가죽을 벗기고서 그곳에 피가 흥건하니까 그 가죽을 가지고서 저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 피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우리 피차, 피안, 이 피안은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을 피안이라고 그러죠. 지피지기, 저 사람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것은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죠. 이처럼 저 피자는 원래는 무언가 내가 여기서 가죽을
쫙 베끼고 나서 피가 흥건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쪽으로 간다는 데서 저 피 이렇게 쓰인다는 것. 그러니까 원칭과 근칭의 차이점이죠. 근칭은 2차, 원칭은 저 피, 피차 간, 저 사람과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이곳과 저곳이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네, 이번 글자는요. 무언가 살 것하고 관계가 있으면서 옷과 관계도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오드이는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그래서 오드이 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살갗피 또는 피부피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잠을 잘 때 살갗에 가죽처럼 덮어 쓰는 옷, 그것이 뭐죠? 잠옷이죠. 그래서 잠옷피였다가 잠옷보다는 확대돼서 이불피가 됩니다. 덮는 이불. 그러다가 이불을 덮으면 무언가 욕을 당한다 해서 당할 피라는 뜻도 확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불피 또는 입을피 이렇게도 쓰죠. 피습, 무언가 공격을 당하는 거고요. 피해, 해로움을 당하는 거죠. 피의자, 의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처럼 피자는 나중에 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이것을 우리는 피동형이라고 그러죠. 수동형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피동형은 누가 시켜서 스스로 당하는 거죠. 이런 것을 피동형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피동형을 가진 글자로 더 많이 쓰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짝필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감출의 안에 나눌팔이 붙어 있습니다. 8팔만 알면 안 된다고 그랬죠. 8팔자는 두 손으로 4개 양쪽으로 나누어 놓는다 해서 나눌팔. 즉 무슨 이야기냐. 감추어둔 피륙을 무언가 둘로 나누면 각각이 서로 짝이 된다는 데서 짝필이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사실 감추어둔 어떤 피륙, 즉 커플링을 양쪽으로 나누어 갖는 사람은 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짝필이라는 얘기고 우리 필적하다, 필부, 배필 할 때 쓰는 자입니다. 결국은요. 짝은 무언가 나누어 가져야 짝이 되는 거죠. 혼자 독점을 하면 짝이 아닙니다. 재산도 나누어 갖고 이것도 이혼할 때 얘기가 되나요? 중요한 건 뭔가 공동의 생각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뭔가 마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밭전의 밑에 키필, 키라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것과 좋은 것을 키질해서 뭔가 이렇게 덜어내는 걸 키라고 그래요.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밭에서 곡식을 해치는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 키질하듯 그물을 치는 일을 끝냈다 해서 이게 마칠 필자입니다. 원래는 밭에다가 전답에다가 논이나 밭에다가 해로움을 주는 어떠한 그런 것을 키질해서 내쫓듯이 그 일을 다 마치는 것이죠. 우리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필경, 필업을 다른 말로 요즘은 졸업이라는 말을 쓰죠. 중국에서는 필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어떤 과정을 끝내는 거니까 마칠 필, 다할 필이라는 자와 마칠 졸이라는 자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중국 사람은 다할 필, 마칠 필자를 더 많이 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키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물의 형태다라는 것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